안녕. 자, 오늘은 수능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 특강은 지금 문학은 이번 주부터 출간이 되어서 이제 서점에서 여러분이 구매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2월 3일에 이제 출간이 될 예정이라서 아마 서점에 가면 독서는 아직 구매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번 주부터 수능 특강을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문학이랑 다른 선생님들도 문학이랑 독서 나눠서 우리가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자, 수특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이 뭐였었냐면 선생님들이 수특 내용들은 다시 복습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수특은 재복습이 없어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 다시 공부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수업을 듣고 나서는 열심히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수능에서도 중요한 내용이고 내신에서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을 열심히 해준 사람이 연계율을 느끼고 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여러분이 수능 때 문제풀이에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수능 특강 내용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보았을 때 고전 시가가 여러분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갈래 유형이 뭐였었죠, 여러분?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오는 갈래.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왔던 갈래. 여러분 작년 수능 여러분 기출들 쭉 분석해서 봤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갈래 유형이 뭐였어요? 대답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기출 분석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가사입니다. 그쵸? 근데 작년 수능하고 재작년 수능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사만 출제되지 않아요. 가사만 출제되지 않고 뭐도 같이 혹시 출제되는지 대답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사설 시조예요. 자, 그래서 가사하고 사설 시조가 같이 복합갈래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으로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오는 갈래가 혹시 뭔지 또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 대답 못하면 여러분 제대로 기출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학 동안에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연시조라고 하는 갈래죠. 길기도 하고 시조의 형식을 물어보기가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간혹 가다가 모의고사나 아니면 여러분 이제 수능에는 요즘 이제 나온 경우가 조금 이제 오래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모의고사에 간혹 나오는 문제 갈래들이 뭐냐면 고려가요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제 동동을 마지막으로 나와보지는 않았지만 고려가요도 있고 그 다음에 한시들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한시들이나 고려가요가 안 나온다라고 여러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해요. 그러면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볼 작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짧고요. 그리고 여러분 옛말로 되어 있는 말들이나 어려운 단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갈래들은 가사나 연시조에 해당하지 않죠. 시조 형식도 아니니까. 그러면 이 갈래들을 우리는 한시라고 하죠. 선생님이 한자들을 지금 본문에 넣지 않았어요. 어차피 한자 공부를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시의 구조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진중음이 연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갈래를 가지고서 만약에 한시가 나온다고 하면 한시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틀을 수능 특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내신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정말 빠삭하게 여러분 무슨 편법 쓰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주제가 뭐고 여기서 어떤 느낌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한시에 대한 여러분 전체적인 해석 방법을 공부를 해서 이거와 관련된 비슷한 제재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계는 여러분 같은 비슷한 문제 유형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작품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랑 한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한시는요. 선생님이 여러분 근데 지금
팔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사실 쓰는 게 조금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글씨가 이런 식이어도 양해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 한시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한시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몇 단 구성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니? 4단 구성이라고 했어요. 그쵸? 여러분 이 한시는 4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4단 구성이 뭐예요? 여러분 그치, 기승, 전결에 해당해요. 자, 여러분 기승전결의 기가 뭘까요? 기. 우리 기가 여러분 이제 기가 시작하다라고 할 때 이 기의 말 일어나다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이 기라고 하는 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소설에서 쓸 수 있는 말이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한시에서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건 이야기를 끄집어내 줄 수 있는 소재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쓸 거예요. 이야기의 소재. 자, 여러분 이야기의 소재가 나온다면 대부분 여러분 이게 어떤 배경이 나올 건지 어떤 대상이 나올 것인지 혹은 어떤 여러분 이제 상황적인 부분들이 나타날지 이걸 찾아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진중음이라고 하는 작품의 기를 찾아볼 거예요. 자, 진중음은 고전 시간은 여러분 제목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한자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연계 지문을 배웠을 거니까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은 이제 내신적인 공부에는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순신이라고 하는 작가에서 어떤 상황적인 내용이 나올지는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순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학생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순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생각을 해볼까요? 그쵸?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안 보인다고 해서 얘들아 대답 안 하면 안 돼. 대답하죠. 자, 여러분 이순신은 여러분 지금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역사적인 사건의 여러분 한 이제 가장 영웅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순신 하면 떠올리는 거는 우리 한산도 대첩도 있고 여러분 이제 전쟁에서 12척을 가지고서 일본군을 무찌른 아주 위대한 여러분 장군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객진 임진왜란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진중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번 시간에 정은 선생님이 설명했던 김진옥전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김진옥전에서 뭘 선생님이 설명하셨냐면 전쟁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를 설명했죠. 전쟁이 발발하면 각 군대에서 전쟁을 하기 직전에 뭐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각각의 진을 설치한다고 했죠. 떠올릴 수 있어야 되더라. 그치? 그래야 여러분 복습을 하죠. 복습해. 자, 진을 설치를 하는데 그래서 이 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전쟁에서 군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쟁의 군대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진중음이라고 하는 뜻은 전쟁 중 부르는 노래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를 찾아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상황을 머릿속에 딱 이제 입력을 해놓고 생각을 해놓고 기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볼 건데 이 작품은 총 몇 줄로 되어 있는 작품인가요? 그죠? 빨리 세봐 얘들아. 그치? 8줄로 되어 있어. 그러면 이 8줄을 4단 구성으로 구성한다고 했으면 몇 줄씩 묶으면 될까? 그치, 2줄씩 묶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1구하고 2구가 바로 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3구하고 4구에도 승이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5구하고 6구에도 전, 그 다음에 7구, 8구의 결 각각 이렇게 써볼게요. 선생님은 이제 아래 내릴 거라서 기승까지만 쓸게요. 자, 그러면 이 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묶음이에요. 이러면 묶음별로 시를 읽는 거예요. 자, 시는
끊어서 단어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묶어서 이해하는 거예요. 자, 한 바다에 가을바람 불어오는 이 밤 홀로 높은 누각에 앉아서 혼 하염없이 생각에 잠기네. 이러면 읽으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했어야 했냐면 바다에서 가을바람을 맞으며 이 밤에 혼자 생각에 잠기고 있구나. 이걸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이걸 생각하면서 바로 빠르게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한 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바로 공간적 배경이 들어가는구나. 그쵸? 가을바람이라고 하는 이 시어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배경 찾을 수 있어요? 그치, 계절적 배경 찾을 수 있죠. 밤이라고 하는 시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요? 그치, 시간적 배경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누각에 앉아서 생각에 잠긴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화자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냐면 어떤 상황인지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상황적 배경이에요. 자, 시를 찾을 때에는 시에서는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이렇게 네 가지의 배경이 다 나왔을 때는 이 배경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죠. 자, 아까 이야기의 소재, 배경 드러나고 있네요. 그쵸?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순신은 왜 한 바다라고 하는 이 공간을 설정을 했을까요? 그쵸? 이 한 바다라고 하는 전쟁 중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자, 이 가을이라고 하는 배경을 왜 설정을 했을까요? 봄바람도 있고 여름바람도 있고 겨울바람도 있는데 왜 가을바람이 부는 밤에 생각에 잠길까? 자, 가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주세요. 자,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 자, 낙엽이 얘들아 쓸쓸한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곡식이 너무 잘 자라. 맞아, 풍요의 이미지도 가질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여기서는 풍요의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 왜냐 혼자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다음에 생각에 잠겨 가을이야 뭔가 쓸쓸한 이미지를 만들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쓸쓸함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화자는 여러분 이 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화자에 뭘 제시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떤 대상이냐면 쓸쓸한 내면을 이런 네 가지의 배경을 통해서 제시를 해준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쓸쓸한 내면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어떤 배경이 있으면 그 배경은 여러분 분위기를 형성해요. 그래서 쓸쓸한 내면과 분위기를 형성을 해주기 위해서 이 배경들을 일부러 설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승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가볼 건데요. 여러분 승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야기에 뭘 드러내주는 부분일까요? 이야기에. 승은 그렇지. 전개에 해당해요. 그래서 소재가 나왔으니까 내가 지금 쓸쓸한 내면에 내가 생각에 잠겼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과 여러분 소재를 제시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승 부분을 한번 가보자. 3구. 어느 날에야 이 나라가 다시 태평해질까? 지금 바로 그 큰 난리를 겪고 있을 때라네. 그러면 봐봐 얘들아. 태평해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태평해질까라고 하는 게 지금 나라가 이런 상황이니까 태평해지기를 바라는 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태평해진다라는 건 여러분 아까 한 바다에서 전쟁 중인 상황이랑 연결이 되겠죠. 전쟁 중이니까 태평해지기를 바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큰 난리를 겪고 있으니까 생각에 잠기는 거죠. 즉 화자는 여러분 이 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이 쓸쓸한 내면 내가 고뇌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고뇌의 이유입니다. 나라 걱정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내가 언제쯤이면 이 나라의 위기를 타파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태평해질 수 있을까? 그걸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밤이고 그걸 가을에 그걸 한 바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바로 큰 난리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큰 난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다. 이거는 여러분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겠지. 그치? 여러분 이순신은 임진왜란을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임진왜란을 겪고 있는 우리 현실을 표현하고 싶은 거고, 자, 이 임진왜란도 있지만 우리가 내신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용적인 상황을 하나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이순신이 여러분 이제 나라의 어떤 이제 위기를 해결해주고 이 전쟁에서 이렇게 대승을 거두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국민들에게는 지지를 받았겠지만 왕이나 다른 신하들에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지를 받고 여러분 사실 호응을 받았나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니죠. 그래서 이순신은 여러분 장군의 신분에서 평졸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백의종군도 하고 사실은 여러분 이제 많은 시기와 질투가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순신은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고립도 겪었어요. 그래서 이 후방에 있다 보니까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후방이 아니죠.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일본군이랑 싸웠을 때 그런 여러분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 넉넉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배 12척으로 여러분 일본군에게 싸운다는 건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긴 거는 정말 전술적이거나 그 다음에 이 군인들의 그 투지가 정말 강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난리라는 건 여러분 임진왜란이라고 표면적인 의미로도 생각을 해도 되지만 정치적인 고립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다시 또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서 설명을 또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5구하고 6구는 전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전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기승전결이라고 한다면 이야기의 흐름은 대부분 요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죠. 얘는 왜 꼬불선으로 나오냐? 이렇게. 자, 그러면 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가장 고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시에서 여러분 전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부분 주제가 나오거나 중요한 태도, 정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위에서도 화자가 고뇌하고 쓸쓸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 여러분 태도 정서가 나오기는 했지만 주제가 되는 정서와 태도가 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5구하고 6구에 전이라고 딱 써주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업적은 많은 사람들이 깎아내리려 하건만 이름은 오히려 온 세상이 알게 되네. 자, 여러분 지금 이 화자 이순신이죠. 이순신의 업적은 정말 많은데 그걸 사람들이 깎아내리고 있대요. 아, 그러면 이 업적을 이 많은 사람들이 깎아내리네? 정치적으로 고립을 겪고 있구나.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화자에게서 긍정적인 인물인가요? 부정적인 인물인가요? 그쵸. 부정적인 인물이고 이 부정적인 인물은 화자를 무시하고 화자의 업적을 여러분 깎아내리기만 좋아해서 오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화자를 여러분 이 화자가 어떤 여러분 업적을 남겼는지 가치를 여러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기도 부정하는 사람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름은 어떤 이름? 이순신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은 오히려 온 세상이 알게 된대요. 그러면 이 온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화자의 업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대상들이겠죠. 그러면 긍정적인 인물이 되는 거고 화자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대상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표현법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시어가 비교가 되죠. 가치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이제 문맥적인 차이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대비,
라고 하죠. 대조가 되려면 완전 반대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반의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비가 된다, 비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업적은 주어야 얘들아, 이름은 주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름은 주어야, 그 다음에 온 세상이 뭐하고 형식 비슷하지 않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개가 바로 대구법을 쓰고 있구나. 이거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읽으면서 바로 운율 느껴지네. 이거 대구. 이렇게 생각해줘야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 지금 또 뭘 하고 있냐면 대비하고 대구를 사용을 하면서 자신들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잖아.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자의 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전에서 이야기에 고조되는, 즉 주제가 될 수 있는 여러분 태도정서 드러난다고 했죠. 이순신의 이름을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말은 화자는 여러분 아무리 그냥 쉽게 약간 속된 표현이야. 요즘 표현으로 여러분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 억까야. 자기를 다 무시하고 다 깎아내리기만 해. 그런데 자신이 자기의 이름만큼은 드높이게 그리고 알게 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이름은 계속 알릴 수 있도록 업적을 계속 쌓겠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화자는 어떤 궁극적인 태도를 만들어낸다고 보면 될까요? 그쵸. 여러분 화자의 여러분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의지는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충성심은 나라를 걱정하면서 내가 내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나의 얘들아 진짜 단순히 잘 되고 내가 얘들아 유명해지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이름을 알린다는 건 나라를 위한 거기 때문에 우국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름은 결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갈 거예요. 자, 결은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야기의 마무리예요. 이미 주제와 관련된 태도 정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 그걸 강조해 주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7, 9하고 8, 9의 결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결은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변방의 근심을 평정할 수 있다면 도연명의 귀거래사 응당 을풀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선 여기서 표현법을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변방의 근심을 평정할 수 있다면 뭐뭐 하다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쵸? 그래 맞아. 가정이야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가정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가정문을 만들면 대부분 내가 불행했더라면, 내가 슬펐더라면,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빴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런 가정을 더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긍정의 내용을 더 가정을 하나요? 그쵸. 여러분 긍정을 더 가정을 해요.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의 부정적인 측면을 가정하면서 상상하고 여러분 내 부정적인 것들을 여러분 강조하진 않아요. 내 긍정적인 것들을 가정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 그리고 미래에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세우는 게 더 많죠.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이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소망이나 아니면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무조건. 그러면 가정이 쓰였다는 거는 여러분이 다음에 소망이나 전망이 낙관적으로 하겠다.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필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연명의 귀거래사 응당을 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귀거래사의 뜻을 아래 봤더니 도연명이 얘들아 관직을 그만두고 어디 가겠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야.
그치. 고향에 가면서 이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방의 근심을 평정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도연명의 귀거래사라고 해서 고향에 가는 시를 나는 읽고 싶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시를 읽고 싶다라기보다 나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화자의 소망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가정법을 썼다라는 거야. 자, 그럼 다시 가정이 나왔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소망이나 낙관적 전망. 이런 표현법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렇게 비슷한 작품이 나오거나 비슷한 표현법이 나오면 이걸 적용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변방의 근심이 무언지를 해석을 해볼 건데 변방의 근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위에서 나왔겠죠. 지금 최전방, 변방은 최전방이야. 이순신이 여러분 바다에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최전방이죠. 왜냐면 일본인 군들이 바다를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럼 이 변방의 근심이라는 건 이 바닷가에 일본군들이 쳐들어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외적들이 쳐들어왔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 외적들의 침입을 평정만 할 수 있다면 이러면 그러면 이거는 아까 3구에 나왔던 태평해질까랑 연결이 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나라가 전쟁이 끝나거나 전쟁을 해소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도연명이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지만 귀거래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전 시가에서 일반적으로 자연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대부들이 자연 친화적인 태도나 자연에 대한 여러분 삶을 소망하잖아요. 이순신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걸 이 한바다 가을바람을 맞으며 이 밤에 이런 고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읊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의 주제는 자연의 귀의를 혹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인가요? 아니야. 선생님이 주제는 어디서 나타난다? 무조건 전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전에서 자치는 나라에 대한 우국지정, 이 나라의 위기를 빨리 평정하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의지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빨리 해소하고 싶은 나라를 걱정하는 화자의 강한 의지,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를 한시의 구조만 안다면 여러분 주제가 어디에 나올지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어떤 작품에서 표현법이나 어떤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 쓰이는 구조들을 배운다면 이 구조와 비슷한 다른 작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의 구조는 여러분 한시의 또 다른 작품 우리 지금 수능 특강에 여러 작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시의 구조를 많이 사용했던 이육사의 작품에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작품들에 대한 특징들을 알고 여러분 작품을 적용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수능 특강 분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은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3쪽을 봤으면 4쪽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4쪽에 어휘 정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어휘 정리는 여러분 이제 고전 시간은 선생님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자, 봐, 얘들아. 수특에서 여러분 지금 별표 표시되어서 이 단어 여러분 너네를 위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하는 내용들도 막상 여러분 수능에 연계가 될 때에는 여러분 이 별표 표시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제시 안 해요. 그러면 제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연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단어도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도 하고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귀거래사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작품의 귀거래사라고 하는 단어는 공부를 해주셔야 해요. 자, 여러분 단어 고전시가 단어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정말 얘들아 선생님 진짜 무릎 꿇고 빌 수도 있어. 정말 단어 공부 좀 해줘. 단어 공부해야 돼.
그래야 고전시가 읽을 수 있거든요. 선생님 고전시가 원래 작품들 쭉 이렇게 봤을 때 126작품이 들어가고 보기에 들어가 있는 작품 3작품까지 합치면 129작품이에요. 그 129작품의 고전시가에서 여러분 단어를 모르면 못 푸는 단어 작품들이 꽤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대부분 다 가사야. 가사가 연계된다고 했잖아. 선생님 진짜 무릎 꿇고 빌 수 있어. 얘들아 진짜 단어도 공부 좀 해줘. 정말. 자, 그래서 귀거래사 선생님이랑 정리 한번 해보자. 아까 앞에서 나왔을 때는 도연명이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가면서 그때 불렀던 노래다라고 쓰였지만 이 귀거래사는 그런 의미로 시에서 쓰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했을 때 자연에 귀의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할 때 이 시의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거래사라고 하는 단어를 인용해 오고 있는 건 제목을 인용하는 건 여러분 내가 자연에 가고 싶다 혹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 나의 의지를 표방하는 여러분 형상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귀의가 무슨 뜻이야? 귀의. 자, 귀라는 건 귀가 귀향할 때의 귀자거든 얘들아. 귀향. 귀가 무슨 뜻이었지? 그러면 무슨 뜻일까 얘들아? 고향으로. 그렇지. 돌아오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표현법하고 우리 꼭 기억할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표현법은 우선은 여러분 지금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 주제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냐. 그래서 제일 먼저 한시니까 기승전결을 쓰고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뭐가 쓰였냐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대비라고 하는 방식을 쓰고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대구 쓰였고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쓰였냐면 여러분 가정이 쓰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뭐였어? 가정은 사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얘들아 뭘 표현하기 위해서 가정을 쓴다고? 그치. 나의 소망, 낙관적, 전망. 이걸 드러낸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여기는 안 드러나지만 이 작품을 설명할 때 만약에 이순신의 작품을 수능에서 연계를 시켜서 모의고사에 나온다? 그러면 이런 시어가 무조건 개념의 선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개념을 좀 쓸 건데요. 뭐냐면 어조예요. 우선은 여러분 조금 여러분 이제 군인으로서의 그 어조로 이야기를 하니까 왜냐면 내가 이 평정하겠다 태평해지기를 바란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아주 강인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의지적 어조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의지적으로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하지만 이 무인으로서의 얘들아 뭐를 드러내냐면 이런 걸 기계라고 해. 기세. 여러분 나의 기세를 드러내고 있지. 그래서 기계가 얘들아 잘 드러난다. 기계가 있는 어조로 이야기를 한다. 이런 표현들로 선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선생님이 표현법은 아니지만 여기다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꼭 기억할 내용은 여러분 뭘 정리를 해볼 거냐면 우선은 한시의 여러분 구조를 생각을 해주면 한시의 구조가 그치 맞아 아까 기승전결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기승전결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자, 여러분 한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절구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갈래 유형과 그 다음에 율시라고 하는 갈래 유형과 배율이라고 하는 갈래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절구, 율시, 배율의 개념을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찾는 법을 보는 거야. 절구라고 하는 애는 4줄짜리 한시를 절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기승전결을 어떻게 찾으시면 돼요? 그치, 한 구씩
기승전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한 구씩 여러분 나누어서 각각 기승전결을 구분을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율시는 지금 진중음처럼 8줄로 되어 있는 노래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까 몇 줄씩 기승전결을 묶었어? 그렇지, 2줄씩을 묶어서 기승전결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율인 경우는 12구 이상의 작품들을 우리 배율이라고 하는데, 이 배율은 여러분 기승전결을 또 4의 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16줄, 20줄 이렇게 나오고, 어쩌다가 이제 18줄 정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18줄이니까 얘네들을 묶을 때 이야기에 이렇게 묶어지는 단이 있지, 얘들아. 묶임. 아까도 보면 딱 이야기 하나의 마침이 각각 하나씩 이렇게 끝나잖아. 그래서 한 문장 이렇게 끝나는 부분들을 묶어서 기승전결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지문을 읽는 연습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갖고 기승전결을 찾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생님 조금 위로 올릴게요. 두 번째는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 사대부의 정신이, 여러분 사실 이순신만 갖고 있는 거는 아니고 이 작품 속에 드러나고 있는 사대부의 정신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 조금 정리할게, 얘들아. 자, 두 번째 어떤 내용이냐면, 사대부의 여러분 우리 삶을 조금만 정리해 봅시다. 자, 지혜쌤도 설명하셨고 주연쌤도 설명하셨고 우리 기출분석하면서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셨다. 그거랑 같이 비교하면서 같이 한번 다시 생각해줘. 자, 사대부는 기본적으로 출을 여러분 바랍니다. 출이라고 하는 건 나간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 어디에 나간다 라는 뜻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그쵸? 관직에 나가고 싶어요. 자, 관직위에 나간다라는 건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린다 라는 뜻이에요. 내 한 몸의 이름을 널리 알린다. 그래서 그걸 입신양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아까 뭐라고 했어? 이름을 온 세상에 알게 되네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순신은 자기가 관직에 나가서 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름을 널리 알리겠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대부분 이제 관직하면 이거는 세속적인 가치는 맞아. 왜냐면 명예를 중요시하고 관직에 나가서 여러분 내가 이제 돈을 중요시 여기고 관직을 중요시 여기고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속적 가치는 맞지만, 그렇다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한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사대부들은 기본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입신양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사대부들이 여러분 글을 뗄 때부터 계속 추구해오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이게 얘들아 무조건 부정이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이 세속적 가치가 긍정적인 이런 정치판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이 관직이나 입신양명이 부조리한 여러분 시대상이랑 만나면 이게 나쁜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입신양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명예를 위해서, 혹은 여러분 내가 탐관오리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 입신양명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 이제 부정적인 세속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단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양면적인 속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직에 나간 여러분 이 입신양명을 추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이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세상이 긍정적인 정치판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나라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사람들은 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사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여러분 정치판이 제대로 안 돌아가, 막 붕당 정치 일어나고 와가지고 여러분 나를 막 얘들아 혹은 우리 가문을 다 내쫓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 생겨. 그러면 이런 경우 부조리한 이런 정치판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러면 철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라고 하는 거, 자, 처
처 어디서 나왔냐면 얘들아 우리 그 단어집에서 정은쌤이 나눠준 단어집에서 처사 있었거든. 처사가 무슨 뜻이었어? 처사 숨어 사는 선비. 여러분 공부해. 이거 대답 못한 사람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단어 공부하라고 선생님 계속 얘기했어. 자, 그래서 숨어 사는 은거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연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자연을 친화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뭘 하냐면 내 공부하면서 시 읽고 여러분 책 읽고 자연 보고 이거 다 수양이야. 그리고 이 수양을 하면서 여러분 뭐 하려고 해? 그렇지. 그러면 다른 밑에 있는 후배들이나 아니면 제자들을 양성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대부들은 기본적으로 추를 원합니다. 그래서 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자기 한 몸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조리하게 쫓겨나거나 아니면 이런 사화가 일어나서 숨어 살아야 되는 경우 그럴 때 처를 선택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사대부들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선생님 이거 또 물어본다. 여러분 지금 수능 특강에 이런 단어의 시 또 있어 물어본다. 자, 이런 표현들이 쓰여요. 갓을 묶다. 여러분 모자를 쓰기 위해서 갓을 쓰기 위해서는 아래에 묶어야 되거든요. 갓끈을. 그러면 갓끈을 묶다라는 표현이 비유적으로 쓰이고 있다면 이거는 그래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한다는 거야. 관직에 나간다 이런 의미고. 근데 만약에 갓을 씻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라. 갓끈을 씻다, 갓을 씻다, 갓을 씻다. 이건 씻으면 모자를 못 쓰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 안 나가겠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야. 알겠지? 다시 신을 묶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얘들아. 자, 신을 묶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내가 이걸 묶어 나가야지. 신발끈 묶어서 달릴 준비하는 거야. 관직에 나가겠다는 뜻인 거죠. 근데 신을 여러분 또 씻다 이런 표현 들어가잖아. 안 나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어떤 비유적인 표현인 건지 알겠죠? 자, 그러면 5쪽에 있는 여러분 다른 작가의 작품은 한번 읽어보고 이 작가의 다른 작품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OX 문제 만들어놨으니까 이거는 숙제로 풀어오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수능 특강을 쭉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수능 특강에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우리가 개념 공부 다시 하고 그리고 이 개념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여러분 연계 공부를 하면서 문학 시간을 단축하는 걸 목표로 한번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자, 여러분 1월 거의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1월 지났다고 나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남은 2월만이라도 더 열심히 해보자. 앞으로 수능 특강 나왔으니까 더 열심히 해보자. 좀 의지를 다시 다지면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이순신의 기계처럼.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